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드입니다. 제 채널 라이프 스토리즈에서 작가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트카와 보북하는 공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공범이 될 사람들을 기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차고 뒤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조용히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좁은 골목의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낡은 변압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혹 늦게까지 일하는 누군가의 전기톱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따뜻하고 별 없는 저녁, 비가 오기 전날 저녁, 평범한 봄날 도시의 평범한 소리들 뿐이었습니다. 보북하가 시계를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마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죠. 비트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 갈 길을 갑시다. 그는 껌 몇 개를 입에 넣고 싶다가 커다란 거품을 불었는데 거품이 터져 그의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보북하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가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 그녀가 여기 있네요. 비트카는 벌떡 일어나 칼로 조심스럽게 깎은 매듭 달린 막대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다가온 마샤에게 낯선 어린 소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쉿쉿거렸습니다. 그래, 진정해. 이 마샤는 손을 흔들어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애는 알론카야. 내 이웃이지. 그녀가 우리를 도울 거야?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바보야. 비트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쇠 구멍에 들어갈 거야? 이 어린 계집애가 몇 살이야? 내가 더 슈마코디아 푹하겠지. 알론카는 중요하고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나는 7살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9살이 다 되어가요. 그녀는 무슨 색인지 알 수 없는 재킷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고양이 귀 모양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 밑으로는 얇고 어두운 색의 머리띠 2개가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알론카는 불안하게 코를 계속 훌쩍거렸고 손가락을 극적거렸는데 비트카는 이를 보고 즉시 그녀를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론카는 이 모욕을 흘려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무관심하게 하품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는 거야? 마샤가 앞에 보이는 어두운 점 작은 식료품점 내 높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네요. 비트카는 이미 작전 시작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보북하가 배신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필요한가? 그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가게가 필요한 거야? 나중에 다른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말이야? 비트카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고 그의 놀라움은 곧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시장과 대형 매장을 함께 털어왔으며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보북하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 뒤로 돌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슈퍼마켓에서 초콜릿 상자 몇 개를 훔치려 했을 때 경비원이 그들을 때려눕힌 후에야 풀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북하는 굳건히 버텼고 단 한 번의 비명도 없이 모든 구타를 견뎌냈습니다. 마샤는 짓밟힌 강아지처럼 꿈틀거리고 징징거렸습니다. 뭐야, 겁이라도 먹었어. 그녀는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동의했잖아. 기억 안 나? 아니면 그냥 겁먹고 포기한 거야? 보북하는 친구를 밀어냈고 비트카는 거의 웅덩이에 앉을 뻔했습니다. 난 전혀 겁먹지 않았어. 보북하가 대답했습니다. 가자. 그들은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흙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고 목표물인 어두운 작은 벽돌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식품을 판매한다는 간단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비트카는 매장 주변을 2번 돌고 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는 목소리를 낮춰 근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보북하와 나는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다. 마샤,
넌 서빙 상자를 들고 있어? 그리고 슈마코걸, 너는 경계만 하고 나대지 마. 내가 상자를 들어야 한다고요. 마샤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자인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 비트카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분명하지?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행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트카와 보부카는 숨겨둔 보강제를 꺼내 문과 프레임 사이에 삽입했습니다. 부서지는 판자들이 딱딱거렸고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청천벽력처럼 끔찍한 불협화음이 울리며 경보가 울렸습니다. 소년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공황 상태에 빠져 모두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곤봉을 든 경비원이 문에서 뛰쳐나와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도둑들은 도랑에 누워서 경찰차가 거리를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또 다른 경찰차가 합류했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가게 근처에 모였습니다. 저기 알련카가 주도권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도랑을 지나 황무지로 이어지는 넓은 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파이프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1분 안에 들판을 가로질러 매립지로 달려가 법 집행관들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추격자들, 경찰관들, 그들을 알아차리고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느릿하게 움직이는 경찰관들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했기 때문에 쉽게 따돌리고 쓰레기로 가득 찬 계곡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절벽 끝에 잠시 서서 손전등을 비추다가 떠났습니다. 다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꽤 괜찮다. 비트카가 알련카를 칭찬했습니다. 널 데려온 건 잘한 일이야? 난 마지막에 이걸 깨달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야. 마샤가 말했습니다. 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새 자전거를 정말 원했고 알련카는 엄마가 아프시거든? 엄마는 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올로호프. 우린 미리 앉아서 제대로 생각해봤어야 했어. 올라가기 전에 말이야. 대답 대신 보북하는 마샤의 얼굴에 모자를 씌우고 거품을 불었습니다. 마샤는 반격하고 싶었지만 보북하가 그녀를 제지하고 알련카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가져. 그는 작은 물건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이상한 가게에서 훔친 거야? 어서 가져가. 부끄러워하지 마. 알련카는 그 물건을 받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달빛 아래서 그것이 지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있나요? 비트카가 물었습니다. 아니, 돈은 없어. 하지만 약을 살 돈은 충분할 거야. 돈을 가져가고 지갑은 버려? 자, 고개를 들어, 꼬마야. 그는 아버지처럼 알련카의 뺨을 토닥거렸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명의 아이는 약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우회로를 따라 차고로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소동이 가라앉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련카는 지갑을 쥔 채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웅덩이를 헤치고 낡은 나무 판자촌을 향해 달려가면서 늦은 외출 때문에 엄마에게 꾸중을 들을까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다행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엘레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알련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그 소녀는 회개한 죄인처럼 엄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본래 거짓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진통제를 먹고 평소보다 깊이 잠든 틈을 타 알련카는 방에서 도망쳐 나와 어린 강도 무리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불운한 지갑을 얻었는지 말하고 희망을 담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레나는 종양을 앓은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통증 발작이 너무 강해져 엘레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심지어 딸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화학요법이나 심리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비싼 약 한 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서서히 쇠약해졌고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은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돈이잖아요. 알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약에 쓸 돈, 더 정확히 말하면 약을 살 돈. 그래서 나는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엘레나는 갑자기 자비심 대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니? 어제 잡혔다면 너의 인생은 망가졌을 거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남의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갔다가 병에 걸려 결국 죽고 돌아오지 못했어. 엘레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엘레나는 알련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남편에 대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실제로 감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엘레나는 여전히 그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지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아이에게 그를 마치 옛 동화 속 악당처럼 겁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 엘레나는 얼굴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갑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내가 돌려줄 거야. 안에 운전면허증,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 주소가 있어? 아마 이 남자가 거기서 일하는 것 같아. 내가 가서 그를 기다렸다가 전부 돌려줘. 차 안에서 돌려주거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 알겠지? 알련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서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으로 장난감과 다양한 간식, 옷을 살 수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것을 돌려주라고 강요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을 피해 황무지로 도망치고 다리가 부러질 뻔했던 깊은 계곡으로 뛰어들었던 위험은 어떡하고요? 게다가 이 지갑은 실패한 무리의 불운한 리더인 비트카가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알았어요. 돌려드릴게요. 알련카는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과 후에 갈게요. 알았어. 가도 돼.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늦지 마. 오늘 밤에는 외출하지 말고 내 옆에 앉아 있어. 알련카는 낡고 기름때 묻은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배낭을 메고 힘겹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알련카가 대답했습니다. 수상 레스토랑의 주인인 콘스탄틴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커피가 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불량배가 맥주병을 던져 차 거울이 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밤새 바람이 불어 캐노피에 비가 떨어졌고 레스토랑 옆 물가에서 자라는 거대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몇몇 인부들과 거래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티아는 결국 집에서 건축 자재와 도구를 가져와 현관을 부지런히 복원했습니다. 금요일이었고 점심시간부터 손님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톱날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젠장, 그는 욕설을 했습니다. 콘스탄틴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금속판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날이야?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쇠지지대로 손가락을 눌렀고 손톱은 즉시 검게 변했습니다. 콘스탄틴은 자신이 너무 더러워 보여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겼습니다. 자신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그는 모든 시트를 손에 넣고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사가 끝났고 지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비계에서 도구를 내렸습니다. 뭐 좀 따라줘. 그는 창가에 앉아있던 웨이트리스에게 말했습니다. 좀 추운 것 같아. 다시 비가 올 거야. 웨이트리스가 그에게 코냑 한 병을 가져왔지만 콘스탄틴은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내 몸에서 술 냄새를 맡으면 난리가 날 거야. 그녀는 여우처럼 후각이 뛰어나. 레몬과 간식을 곁들인 차를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율리아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병을 치운 후 1분도 안 되어 그의 코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티아는 간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긴 5월 주말이 다가왔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둘러 자신의 일을 했고 일정한 속도로 해안 거리를 걸으며 작은 강의 맑은 물에 감탄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지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며 시끄럽게 밀치고 웃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창밖의 모든 것을 생각에 잠긴 듯 지켜보다가 문득 맞은편에 서성이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레스토랑 창문을 들여다보고 현관으로 다가갔다가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벤치에 앉아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녀 옆에 멈춰 서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고개를 저었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은 갓 구운 빵 냄새로 유혹적일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다양한 파이와 빵 등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향기를 탐욕스럽게 맡았고 침을 삼키며 칼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코스티아는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그를 보자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거 주인님 거예요. 그녀는 지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콘스탄틴은 멍하니 서서 소녀의 손에 있는 지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갑이 아니라 독사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꾸짖기 전에 그것을 땅에 던지고 도망갈까 생각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그 자리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이미 포기했던 지갑을 신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훔쳤니?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주었어요. 그럼 누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보였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지갑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돈이 전부 들어있었고 명함 몇 장,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교체 후 남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콘스탄틴은 지폐를 세어보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만 루블 모두 다른 물건들과 함께 지갑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콘스탄틴이 오랜 침묵 끝에 제안했습니다. 사과파이 좋아하니? 소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하게 움직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가자. 코스티아가 그녀에게 재촉했습니다. 내가 널 먹진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알련카는 머리에서 모자를 벗었고 콘스탄틴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눈송이 또는 팔각별 모양의 작은 모반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매끄러워서 처음에는 문신처럼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습니다. 알련카, 맞지? 저는 코스티아 삼촌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율리아는 그들에게 수프, 따뜻한 만두, 신선한 야채 샐러드와 같은 온갖 종류의 음식과 디저트로 사과파이 2조각, 그리고 큰 맥주잔 같은 머그잔에 담긴 코코아와 뜨거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련카는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웠고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더 먹을래? 콘스탄틴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코스티아는 웃으며 그녀의 삶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련카는 마치 신문을 받는 것처럼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의 친숙하지 않은 남자 앞에서 어색함을 느꼈고 여전히 조금 두려웠으며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알련카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려 했을 때
비싼 흰색 코트를 입은 까다로운 여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아무렇게나 의자 중 하나에 던지고 핸드백에서 우아하게 얇은 장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콘스탄틴의 아내였습니다. 집에서 점심 먹을 줄 알았는데 안젤리카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고 어두워진 하늘 너머의 강을 가로지르는 전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당신이 자랑하던 전문가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콘스탄틴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관을 고쳐야 했어요. 다시는 당신에게 그런 임무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안젤리카는 원망스럽게 코웃음을 치더니 조용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넌 누구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 애는 알련카예요. 콘스탄틴이 그녀 대신 대답했습니다. 상상해봐요. 이 아이가 내 지갑을 찾아서 돌려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젤리카는 갓 표백한 것처럼 창백해져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련카의 모반을 응시하며 핏기 없는 입술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코등에서 안경이 떨어졌고 안젤리카는 그것을 어색하게 밟아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콘스탄틴은 아내에게서 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글쎄, 그래 안젤리카는 그를 밀어내고 뛰어내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그는 알련카에게 말했습니다. 곧 올게. 그리고 그는 그녀를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콘스탄틴이 문을 잡을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안젤리카는 차에 앉아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제방 끝 어딘가를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콘스탄틴은 뒷좌석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잖아요. 그 아이를 알아요. 안젤리카는 백미러 속의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찡그림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조카야. 그녀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여동생 엘레나의 딸. 당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콘스탄틴은 낙담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 적 있나요? 오히려 제가 그녀에게 그랬죠. 안젤리카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보다 제 여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물론 항상 그렇듯이 어린아이들은 나이 많은 아이들보다 더 사랑받죠. 하지만 전 늘 궁금했어요. 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까? 저는 엘레나를 온 영혼으로 미워했어요. 어느 날은 심지어 그녀 침대에 두꺼비를 넣기도 했죠. 그때 그녀가 비명을 질렀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콘스탄틴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끔은 있었죠. 안젤리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녀는 나의 어린 시절을 망쳤어요. 그녀는 늘 최고의 것을 가졌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저는 한 푼 한 푼 구걸해야 했고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싫어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야 했는데 말이죠. 안젤리카가 기침하기 시작했고 코스티아는 물을 주려 했으나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안젤리카는 단조롭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22살이었고 엘레나는 18살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진 거의 새집 같은 좋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당시 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공증인이었어요. 그는 제 여동생의 지분을 헐값에 사서 집을 더 비싸게 팔라고 조언했죠. 글쎄, 엘레나는 어리석게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푼돈에 자신의 행복을 팔아버린 거죠. 그녀는 결코 앞을 내다볼 줄 몰랐고 늘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제 생각엔 그녀가 공부에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남편은 어떤 모험에 연루되어 있었고 결국 감옥에 갔죠. 그녀는 일찍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순진한 바보가 있을까요? 그녀가 암에 걸렸대요. 콘스탄틴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뇌종양인 것 같다고 했어요. 안젤리카는 급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코스티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안젤리카에 대한 혐오감과 엄청난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에게 아무런 비밀이나 숨겨진 과거도 없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속았을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차에서 내리고 싶었고 문을 쾅 닫아 다시는 오만하고 잘난 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을 힘을 내고 싶었습니다. 코스티아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가요? 안젤리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콘스탄틴이 어깨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지만 알련카가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뒤를 쫓았고 그녀가 문지방에 떨어뜨린 메모와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율리아는 사장님의 당황스러움을 눈치채고 아이가 방금 뒷문으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티아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알련카가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그녀를 따라잡아 길을 막았습니다. 이걸 내 손으로 가져가. 콘스탄틴은 숨가쁘게 말하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내 거야. 그리고 내 엄마에게 그녀의 여동생, 그러니까 내 이모가 그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고 있으며 곧 모든 돈을 돌려줄 거라고 전해줘. 알련카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긴 속눈썹을 깜빡였습니다. 긴장감으로 상처 입은 피부 위 작은 별 모양 모반이 희미하게 맥박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코스티아 삼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알지, 아가야. 이제 알게 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와 너는 친척이나 마찬가지야.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봐. 너도 몰랐고 나도 몰랐지만 운명이 우리를 한데 모았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 자, 손을 줘. 그는 손을 내밀었고 어린 소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보다 2배는 작았습니다. 콘스탄틴은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덮어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함께야, 그가 말했습니다. 어서 웃어봐, 작은 별아. 알련카는 주저하며 입술을 쭉 펴서 빠진 유치가 있던 구멍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티아는 웃으며 그녀의 코를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알련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엘레나가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알련카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모와 삼촌의 큰 2층 별장에서 살았습니다. 코스티아 삼촌은 그녀에게 생강색 새끼 고양이를 선물했고 알련카는 이름을 복숭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안젤리카는 그 복슬복슬한 고양이를 위해 부드러운 친구를 꿰매주었고 고양이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코스티아는 아내가 알련카와 공통의 언어를 찾은 것을 보았고 안젤리카가 언니와 화해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함께 엘레나를 위한 옆집의 아늑한 장소를 찾았고 그녀의 물건을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이 차에 가구를 싣던 중 알련카의 옛 친구들 비트카, 보브카, 마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산적들. 이리로 와봐. 너희들이 해줄 작은 일이 하나 있어? 소년들은 겁을 먹고 알련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곧 방학이 다가오지 콘스탄틴이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이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3개월 동안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훔치기, 창문 깨기, 싸움 같은 거 말이야. 새 아이는 순진한 어린 양인 척하며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좀 벌고 싶지 않니?
콘스탄틴이 씩 웃었습니다. 나는 꽤 좋은 돈을 줄 거야. 게다가 아이스크림은 무제한이고 탄산음료와 다른 과자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너희는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아이들은 잠시 의논한 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살 돈도 벌 수 있을까요? 마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콘스탄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쿠터까지 살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어? 대단해요. 소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스티아는 아이들에게 어디로 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알련카와 콘스탄틴은 짐 싣는 것을 마친 후 벤치에 앉아 어딘가에 머물고 있던 안젤리카를 기다렸습니다. 콘스탄틴은 초조하게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비둘기에게 호박씨를 먹였습니다. 마침내 굽은 길로 차가 들어왔고 콘스탄틴과 알련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랍게도 안젤리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엘레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매우 마르고 눈 밑에 검은 멍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닦아놓은 동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상상이나 가세요. 안젤리카는 손가락으로 여동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성 없는 아이처럼 병원에서 도망쳤어요. 적어도 제게 전화할 생각은 했으니 다행이에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네, 저는 이미 건강해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주변을 둘러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벌써 거의 한 달이 지났잖아요. 딸이 너무 그리웠어요. 알련카는 서둘러 엄마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에게 속삭이며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코스티아와 안젤리카는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분이 화해해서 다행이네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엘레나가 괜찮아져서 기뻐요.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그녀는 양성 종양을 앓고 있었다고. 지역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들이 검사를 엉망으로 처리했고 아무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안젤리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콘스탄틴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달렸죠. 안젤리카가 신비롭게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조카를 바라보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